네, 일단 다행입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기한을 38분 지나서 연방상원 임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셧다운 상황을 일단 모면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은 85대 11의 표결로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연방 예산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은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면서 이번 예산안이 합의가 폐기되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그 요구사안,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사항인 부채 한도 폐지안만 쏙 뺀 소위 임시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측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첨예한 내용은 일단 빼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부분을 뺀 합의안으로 일단 임시 예산안을 만들어서 급하게 통과시킨 것입니다. 자, 상원 처리가 조금 넘기긴 했어요. 38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38분 동안은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그 38분 동안은 예산이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은 한 셈이긴 합니다만은 연방 정부는 그렇지만 그 38분 동안에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30분 안에 통과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일단 셧다운 절차를 공식적으로 발표까지는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합시다 해서 0시 38분에 임시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 위기는 넘겼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가결된 것은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식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돼서 통과될 때까지 그럼 연방 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연방 자금의 집행은요, 일단 1일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일리 단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단위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최대한 올해 안에, 연말 안에 합의를 좀 이루어서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요, 커피를 만드는, 어찌 보면 스타벅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직원들이잖아요. 바리스타. 바리스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연말에 반짝 매출 상승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걸 노린 건가요? 네, 바리스타들이 하필이면 이때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자, 스타벅스 노조는 지난 토요일부터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시애틀을 비롯해서 LA, 그리고 시카고 등 5일간의 대도시에서의 5일간의 파업에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부터니까 내일 모레 정도는 끝나게 할 예정이죠. 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파업 지역은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덴버, 피츠버그 등으로 앞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는 24일까지,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오는 24일까지 미 전역 수백 개 매장에서 바리스타들의 파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사단체 협상의 쟁점은 당연히 임금입니다. 자, 노조는 파트타이머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즉시 파트타이머들은 워낙 지금 적게 받으니까 즉시 64% 인상해달라. 그리고 향후 3년간 총 77%, 그러니까 지금 당장 64%, 그리고 향후 3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보다는 77%의 임금 인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타벅스 측은 노조의 요구는 지속 가능한 그런 요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이런 얘기죠. 일부 노조원들은 브라이언 니콜 신임 CEO가 시애틀 본사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시애틀 본사까지 매일 출퇴근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전용 비행기를 타고요. 그래서 신임 CEO가 자신의 집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애틀 본사까지 매일 출퇴근하는데 왕복 비용을 회사 측이 비행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루 종일 열심을 다해서 한 잔에 $9라는 싸지는 않죠. 한 잔에 $9라는 비싼 커피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쓰고 있지만 그 수익은 전부 CEO의 출퇴근하기 위한 전용기 기름값 채우는데, 연료 채우는데, 가득 채우는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다라는 것이죠. 이번 파업은 스타벅스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지금 이 크리스마스 대목의 시작이 돼서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확대되고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벅스가 이미 그 고객 확보에 지금도 가뜩이나 좀 어려움을, 스타벅스가 한창 인기를 끌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또 작년서부터 길게 보면 사실은 스타벅스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고객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의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소비자들의 반감이 확산된다면 젊은 소비자들이 지금 그 바리스타들의 어떤 그 파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서 스타벅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그 반감이 확산될 경우에 좀 더 심각한 그런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이 이번에 그 바리스타들의 파업에 만일 그 심정적으로 공감한다거나 동조한다거나 하면은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그들을 좀 지지하는 마음에서 나 한 달 동안 스타벅스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업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확산된다면 스타벅스의 매출 감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의 노조 측과,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측과 회사 측과의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말레이시아가요, 10년 전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의 그 기체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의 해양 탐사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의 그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 여객기 재수색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줄 테니까 그럼 해봐, 이런 거죠. 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각이 지난주에 재수색을 승인하고 예산을 책정했다라면서 내년 초에 재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항공의 그 실종 여객기는 기억하시나요? 10년 전이었습니다. 딱 지난 2014년 3월 8일 승객 227명, 승무원 12명 태우고 총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에 돌연 실종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가던 도중에 인도양으로 갑자기 기술을 바꾼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정식 루트를 벗어나서 갑자기 이 비행기가 인도양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추측이 난무했죠. 기술을 돌린 이유가 뭘까? 항공 테러를 당한 것일까? 테러를 당했으면 무슨 연락이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요구사항,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기술을 돌린 후에 레이저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레이저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중 폭파됐을 수도 있고, 바다에 추락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폭발 어떤 흔적도 없고요. 바다에 추락했다면 바다를 수색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이라고만 남아있고 사실상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여객기가 고의로 항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중국 그리고 호주와 공조해서 3년여에 걸쳐서 이 일대로 수색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해서 지금까지 이제 10년간 그 항공기 실종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미국의 탐사 업체가 이제 해양 탐사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걸 보니까 이제 바닷속을 깊게 좀 탐사를 다시 한번 해볼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해양 탐사 업체 오션 인피니티라는 회사와 과연 이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제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반이 훌쩍 넘어가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을 놓고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내용이 좀 일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탱크가 모자라서요, 영화에 쓰이던 소품을 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건 소품이라고 해서 그냥 플라스틱으로 뚝딱뚝딱 모양만 만든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진짜 영화에 나가는 그 소품을 진짜 탱크를 갖고 많이 썼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자, 3년간 이어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보유했던 장갑차의 상당수를 잃은 러시아군이 이를 메꾸기 위해서 과거 영화 촬영에 소품으로 쓰였던 구소련 시대의 진짜 실제 탱크까지 지금 전쟁터에 동원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영화 제작사인 모스필름은 지난달 그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그 모스필름 제작사, 영화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던 1950년대, 그러니까 뭐 70년은 훨씬 넘었죠. 75년 정도 된 1950년대에 제작된 탱크 등 군용 차량 50여 대를 러시아 군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 당시에 영화에 썼을 때는 실제이긴 합니다만 너무 오래돼서 이게 과연 굴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필름이 제공한 이 군용 차량과 탱크는 제작사에서 당시 영화 촬영의 소품으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것인데 1960년대 당시 그 소련 국방부가 그 영화 제작사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소련 국방부는 이런 국방 장비가 막 남아돌았죠. 그래서 그 영화 제작사에 기증한 것인데 이제는 사태가 역전돼서 국방부가 이제 모자라니까 다시 영화 제작사가 국방부로 기증합니다. 50년 넘게 전쟁터를 떠나서 영화 촬영장만 다니던 이 장갑차들이 수십 년 만에 러시아 군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현재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그 탱크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러시아는 그 2년 반 넘게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탱크 3,600여 대를 포함해서 군용 차량 총 한 11,000여 대를 잃어버린 것으로, 이게 파괴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재 보유한 남은 탱크는 얼마냐? 한 2,600여 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 몇천 대를 잃어버리고 2,600대 남아있으니까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최근 러시아군이 전쟁터에 동원하고 있는 구소련 시대의 그 탱크들은요, 과거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그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960, 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정도 정비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 필름사, 모스필름사가 그냥 영화 만들 때 막 쓰던 건데 그동안에 또 뭐 영화도 오랫동안 잘 안 만들어서 거의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영화 쓸 때 출동했던, 영화 찍을 때 사용됐던 것도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게 뭐 시동도 안 걸었으니까 이제 이걸 시동 걸고 움직일 수 있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전쟁을 놓고 웃지 못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도 뭐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해를 앞두고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면은 좀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새해 들어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취임하는 첫날 24시간 안에 러시아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그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잠깐만 좀 생각해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때가 연말이니까. 자, 전문가들은요, 대체로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음 달에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 러시아 전쟁,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일종의 미국에서는 협상, 종전을 종용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너 빨리 저 영토 그냥 대충 내주고 그만 끝내. 안 그러면 우리 무기 지원 더 이상 없어. 우리가 무기 지원 더 이상 안 하면 어차피 너희들 전쟁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쯤에서 영토 뺏긴 거 오케이 그냥 양보하고 전쟁 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이제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압박을 통해서 이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우크라이나 쪽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겠죠. 트럼프의 측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최소 20년 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90%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빼앗긴 영토도 다 줘야 되고 나토 가입도 하려고 했는데 20년 동안 못하게 하고 그러고도 전쟁도 끝나고 하라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많은 희생을 불구하고도 이 상황에서 그냥 얻은 것 없이 그냥 끝내야 되니까 참 우크라이나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또 이 정책은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러시아를 기분 좋게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미국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뭡니까? 바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바로 러시아와 인접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면 나토 군사 자원이나 나토 군인들이 우리 국경선까지 오니까 우리 그건 용납 못해. 우크라이나가 니네 나토 가입하지 말고 중간에 쿠션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나토 가입하려고 안 돼. 가만 안 두겠어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반대가 결국 이번 전쟁의 명분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20년간 나토 가입하지 못하도록 개런티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이미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패키지까지 그냥 러시아한테 그냥 가져라 하는 식의 그 종전을 시켜준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요 뭐 지금 당장 오케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종전하겠습니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결국은 내가 해내잖아. 하루 만에 해내잖아. 이걸 전 정부는 못 해내고 나는 하루 만에 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어가는 셈이 됩니다. 영토도 전쟁을 통해서 취득한 20%, 우크라이나 영토 20% 빼앗고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20년 동안 나토도 가입 못하는 걸 보장받고 일거양득이죠. 결국 중국은 물론입니다만 러시아와도 여전히 패권 다툼을 해야 하는 미국이 눈앞에 당장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추후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패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마냥 퍼주는 것도 트럼프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미국도 사실 우크라이나에 언제까지 퍼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해됩니다만은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마냥 퍼주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러시아의 손을 지금 당장 들어주면 나중에 아주 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바로 전쟁의 장기화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의 바바라 잔체라 교수는요, 러시아 전쟁이 내년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이 연초에 성사될 가능성은 그래서 크지 않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큰 소리는 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칫하면 러시아를 그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주면 결국은 미국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까 패권 전쟁에서 러시아가 결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돼도 평화협정은 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잔체라 교수는 그래서 이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여러 가지 불만에도 불구하고 쉽게 중단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해에도 굿뉴스가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오랜만에 잠시 좀 짚어봤습니다. 자, 내년 1월 20일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요, 워싱턴에서 사흘 동안 소위 마가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마가 대잔치.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그 초대형 승리 집회로 축제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제 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위원회가 만든 그 취임식 계획안을 보니까요, 내년 취임식이 있기 이틀 전부터 취임식 날까지 3일 동안, 그러니까 1월 18일, 1월 19일, 그리고 1월 20일 3일 동안 워싱턴에서는 각종 취임식 관련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임위원회가 모금한 금액을 보니까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이미 넘겼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또 그런 신기록을 트럼프 당선인이 쓴 겁니다.
첫날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마가 승리 집회가 열립니다. 18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요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워싱턴 DC에서의 초대형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는 바로 돈벌이가 시작되죠. 고액 기부자들만 입장 가능한 행사가 이제 여러 개 그다음부터 열립니다. 지지자들은 기부 액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과받게 되고요. 또 등급에 따라서 행사 입장 여부가 정해지고 어디에 앉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다 다릅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이나 JD 벤스 부통령과 같이 한 테이블에 앉느냐 뭐 이런 거, 또 얼마나 떨어진 자리에 앉느냐, 또 끝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다 정해집니다.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거나 아니면 내 돈 플러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모아온 게 한 200만 달러 이상이 된다라면 최고 등급 지지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 부부, JD 벤스 부통령 당선인 부부 등이 주최하는 이 부통령 만찬에 참석해서 사진까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또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참석하는 그 만찬에 그 다음 날이 있는데 요거는 25만 달러 개인적으로 냈거나 또는 50만 달러를 내 돈 플러스 다른 사람 돈까지 모아서 모금해온 사람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내외가 참석하는 일요 예배 있습니다. 트럼프 내외가 참석하는 일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10만 달러 이상을 내야 됩니다. 또는 내 돈 10만 달러 플러스 다른 사람 돈 모아서 20만 달러 이렇게 모금해오거나 이런 사람만 그 일요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헌금치고는 대단히 비싸죠. 네.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약정된 기부금을 보니까 현재 제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니까 1억 5천만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지난 2021년 바이든 당시 그 당선인 취임위원회가 모금했던 돈은 6,200만 달러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한다면 3배에 달하는 그런 돈을 이번에 모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취임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한국 관련된 사람 중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 뭐 재계 관계자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일하게 딱 한 사람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누구냐?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입니다. 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여부에 대한 그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것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한국의 정치인이나 뭐 외교관, 뭐 기업인 등을 통틀어서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1대1 대면 대화를 나눈 그런 사람은 이 정용진 회장이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정용진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지난 토요일 아침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palmbeach의 그 마라라고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정 회장은 다만 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은 자세하게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련된 언급을 했느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내가 정부 공식 대표로자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 기업인으로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서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에게 그 관세 문제 등 한국 정부와 얘기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물어봐도 내가 답변할 그런 자격을 갖고 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재계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그 가교 구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이제 결국 막 물어봤어요. 그러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교 구실을 하겠습니까? 또 그런 자격으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상당히 아주 조심스러운 그 질문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좀 얘기 좀 해주지 막 이런 그런 거 답답하고 좀 약간 기자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스러운 그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진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그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번 그 말하라고 체류는요,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애초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초청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일정이 4박 5일로 늘어났다니. 그 다음에 또 갑자기 4박 5일이 5박 6일로 늘어나면서 결국 마지막 날 그 초청을 한 트럼프 주니어의 아버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기 위해서 일정이 그렇게 하루씩 늘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하이 미스터 정, 하루만 더 있어봐.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내일쯤 시간이 날 것 같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루만 더 있어봐.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래서 하루 늘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더니 또 시간이 막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뭐 어디서 누가 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오늘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내일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미스터 정, 하루만 더 있어봐. 그래서 또 하루 더 있고, 그래서 결국은 토요일 날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정영진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트럼프 주니어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했다. 또 종교가 같은 개신교로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종교 관련 얘기도 많이 했다라면서 이번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분들을 소개해줬다. 그들과 같이 사업 얘기를 많이 하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에 만난 인사 중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나 트럼프의 아들이 소개를 해줬지만 궁극적으로 소개받은 그 사람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 측근이나 또는 트럼프 당선인 대선 캠프 측의 뭐 고위 관계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라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정영진 회장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대면 만남을 가졌고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들도 여러 명 만났다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누구하고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를 소개받는지 오늘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라면서 그 부분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자, 정영진 회장의 이 같은 어찌 보면 좀 신중한 모드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의 외교당국이나 재계에서 바라보는 그 정 회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지금 한국의 참 리더십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터운 친분을 가져온 한국 내 인사로는 정영진 회장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재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이나 또 행정부 등 한국 내 그 정치권의 그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난 사람이 정 회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수년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깊은 교분을 쌓아왔고 이번에 그 마르라고 방문도 그 아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습니다마는 아버지인 트럼프 당선인 2기 정부의 어떤 사람 뽑는 문제나 인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막후 실세로 사실상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자타가 다 그렇게 공인하고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깊은 이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2기 동안 직간접적으로 이 한미 관계를 좀 발전시키거나 또는 좀 가교 역할을 하는 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그 만남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 백악관 복귀 이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이 무차별적인 공세와 압박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세계 국가들은 소위 트럼프발 소용돌이에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정상은 그냥 바람 불 새 없이 그냥 막 달려와서 트럼프를 만나고 또 어떤 정상은 자기네 나라에 큰 행사를 만들어서 초청을 해서 만나고 어떤 나라는 현재 국가 정상이 아니라 돌아가신 전 정상의 부인을 보내서 또 만나게 하고 이건 일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캐나다, 프랑스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지금 보내기는커녕 누굴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 답답해요. 미국이 도대체 한국하고 지금 얘기하려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서 한국은 완전히 패싱입니다. 한국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와 만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 가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물론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미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정영진 회장의 존재 가치를 좀 더 키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서 한미 양국의 조금이라도 경제 협력 확대 또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최소한 한국을 패싱하지 않는 정도의 역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사실상 국가 리더십 부재 상태인데요.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기업인이지만 그래도 정영진 회장이 됐던 뭐 또 누가 됐던 이럴 때 트럼프 당선인과의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나라의 이익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의 그 대기업이나 그 기업들은 당분간은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누군가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주거나 뭐 좀 정책을 만들어서 뭐 협상을 하러 미국으로 가거나 오거나 뭐 이런 게 지금 전혀 없으니까 한국의 뭐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현대가 됐든 뭐 정영진 회장이 몸담고 있는 회장으로 있는 뭐 신세계그룹 무슨 그룹이 됐든 한국의 대기업들은 당분간은 각자 도생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자괴감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이제 뭐 한 달도 못 남았습니다. 약 한 달을 앞두고 이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이 있는데요. 그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2건이 결국은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3,800만 명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어제 공고를 내고요. 지난 4월과 지난 10월에 냈던 그 입법 예고안 2건. 그게 뭐냐면 그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그런 예고안이었습니다. 그 2건을 결국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퇴임을 한 달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무기 추가 지원 계획은 며칠 내로 빨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에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망 시스템과 포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한 것을 빨리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정권 바뀌기 전에. 미국 국방부의 그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따른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마지막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가 정권 이제 퇴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쏩니다라고 지금 쐈습니다. 내년 1월 20일 되면 더 이상 지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번을 끝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는 무기 지원이 끊겨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서둘러서 한 게 2가지입니다. 무기 지원 빨리 해주는 거, 그리고 연방 학자금 탕감 방안은 지금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이거 어차피 철회할 거니까 우리가 미리 철회해서 그 사람들한테 혼동을 주지 말게 하자. 대비책을 사람들이 세우게 하자라고 미리 철회한 겁니다. 자, 끝으로 한국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했으니까 한국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분위기는 뭐니 해도 한국이죠, 한국. 미국에서는 뭐 뉴욕, 뭐 맨하탄이나 뭐 뉴욕 센트럴 파크나 뭐 이런 그런 데나 좀 가면 모를까 웬만한 대도시도 성탄절 분위기가 한국의 그런 분위기만큼은 안 나는 게 사실이죠. 자,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은 광화문 일대로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요, 이 광화문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고요. 서울 라이트 행사가 열립니다. 조명, 빛을 확 멋있게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오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도 상당한 인파가 광화문, 종로, 종각, 명동, 여의도 등지로 몰릴 것을 예상됩니다. 정말 딴 때도 몰라도 이 한국은 크리스마스 때 그 시즌 때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는 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저녁 7시 기준 광화문과 종각 그리고 종로 1, 2, 3, 4가 이곳의 이동 인구는 총 86,680명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소로 꼽히고 있는 명동의 당시 이동 인구는 83,487명이었습니다. 또 여의도에는 76,000명이 모였습니다. 또 잘 아시죠?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등이 있는 잠실, 여기는 72,700명 모였습니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은 광화문 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이 혼잡도, 사람 어깨가 계속 부딪혀야 돼, 비껴갈 데도 없어, 너무 꽉꽉 모여서 이렇게 체감하는 혼잡도는 광화문 일대보다는 명동이 훨씬 더 심했을 것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 때문입니다. 면적. 명동의 면적은요, 한 1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1평방킬로미터. 그런데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는 이 2배, 한 2.5배가 되는 2.5평방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조금 더 많지만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명동이 훨씬 좁다라는 것이죠. 더 혼잡하다라는 것이죠. 자,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광화문 외벽을요, 아름다운 빛으로 쫙 비치는 조명 쇼가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서울 라이트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산타 마을도 생깁니다. 아우, 재밌겠죠? 산타 마을.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광화문에 막 생깁니다. 그래서 광화문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산타 마을과 여러 가지 마켓이 막 부스가 크게 생깁니다. 광화문 마켓에는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또 영화, 요새 나왔죠? 연말에 나왔죠? 미국에서 나온 영화 라이언 킹이 또 나왔습니다. 무파상라고 하나요? 그 라이언 킹의 후속작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라이언 킹 홍보존도 세워지고, 또 이스타 항공 홍보존, 조 말런 이 화장품 있죠? 저는 조 말런 이 핸드크림 참 좋아하는데, 특히 그 조 말런 핸드크림의 향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제 조 말런 런던의 그 홍보존도 세워지고요, 또 포토존도 세워지고, 참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외에 또 하나 뭐죠? 네, 먹거리. 광화문 마켓에 또 맛집 거리가 또 부스가 세워집니다. 각종 크리스마스 수공예품 판매 부스도 차려지면서 그야말로 광화문 일대에는 축제장이 열립니다. 자,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고에 대비해서 행사장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해서 인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려될 정도로 밀집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주시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면서 밀집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 2년 전에 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사람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행사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그 이후에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래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런 말 말했죠. 아우, 야,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니까. 이런 말. 자고로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 걸 이제 저도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즐기고 그러면 사람 많은데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제가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옛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맞게 참 지혜로운 부분이 참 많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한 번 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들을 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지혜로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유럽 투어 루트 개척자 박평식 대표가 직접 가보고 만든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만의 알찬 일정, 그리고 초특급 호텔 식사는 환상의 유럽 여행을 보장합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바티칸의 서유럽 5개국 11일 일정과 유럽 여행의 진수, 바이킹의 후예를 만나는 북유럽 4개국도 아주만이 특별합니다. 명품 아주 유럽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